지금의 거품론은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닷컴 버블하고 지금 AI 버블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대충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쏘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정폭이에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4월 달에 저점을 찍었는데 조정폭이 한 40% 정도. 근데 그 정도면 사실은 꽤 많은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그러면 바닥을 찍고 나서 평균 2.3배 정도 올라갑니다. 2.3배. 그 정도 조정은 사실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 기업들이 실적으로 정말 보여주면 다음 단계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11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도 그 필라델피아 지수가 10% 이상 조정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요 며칠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의 충격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흔들리면은 뭐 메모리라고 별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정말 단단하구나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일단 연말 전망을 여쭤보려고 이제 모시고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장은 좀 약간 얼어붙는 장인 날에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은 조금 이 얼어붙은 게 좀 풀릴지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내년 투자 전략을 짜려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잖아요. 내년 증시를 국내에서 좀 전망을 할 때 가장 기회가 될 어떤 기대 요인 또 우려가 되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좀 분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기대 요인은 사실은 네.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랑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 잡혀 있는 숫자를 보면 물론 이제 적자 기업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코스피가 한 290조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내년도가 이제 얼마 될 건지가 조금 애매한데 한 400조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찍히는 거는 뭐 420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자 기업들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빼고 보면 한 400조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30% 이상 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은 그 늘어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몫이라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될 수 있고 또 부담 요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는 환율, 또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부분, 또 약간 걱정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신 자료 중에 하나 이제 뭐 반도체 넘어가기 전에 여기 택 이외 분산도 필요하다고는 이제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익이사 증가분을 거의 다 설명하잖아요. 요 갖고 오신 장표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이 장표에서도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면 M7과 미국의 이제 흔히 말하는 S&P 493 이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죠. 여기 보면 M7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데 내년도 코스피 이익이 뭐 100조에서 한 120조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이 아마 삼성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어닝 추정치도 약간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회사 빼고는 지금 뭐 살 게 없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일부 뭐 에너지주라든지 뭐 한전 뭐 이런 쪽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조선 이런 데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삼성하이닉스가 주도를 하지만 이제 일부 종목들도 또 최근에 기대치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이제 조금 다른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한 의원이 질문 주신 것처럼 요 장표는 사실은 이제 미국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일변도였었잖아요, 사실. 네. 미국 일변도고 미국에서도 M7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넌 US 종목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어 근데 올해 이제 비미국이 미국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올해 한 오늘 빠져도 한 80% 가까이 네. 올랐고 중국도 물론 CSI 300은 별로지만 과창판 창업파는 거의 40% 오르고 심지어 유럽, 일본마저 20%가 넘게 올랐는데 미국이 이제 10몇 %밖에 못 올랐으니까 그 흐름이 2년 연속 이어졌던 경우가 이제 2004, 5, 6년까지 가야 2년짜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할 때. 그럼 내년에 아까 금리 이제 환율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비미국이 좋아지는 것 쪽으로 약간 협조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이제 최근에 우리 뭐 글로벌 주식을 다 보려면은 이제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달러가 원화 대비로 강세지만 사실 글로벌리 사실 약세잖아요. 올해 약세였습니다. 그 DXY 지수가 110에서 지금 99까지 98 네. 뭐 정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딴 데로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올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재건 이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좀 회복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찌 됐건 뭐 논란이 있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중간에 끝날지 어떨지 몰라도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미국에 몰려있던 부분들이 물론 뭐 미국이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밸류에이션도 높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약간 확산되는 이 종목군이 좁혀진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넓어진 상태로 조금 계속 그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올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전망 이야기를 저희가 일부 시작하면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계속해서 올해도 내년도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관통하는 키워드가 AI일 텐데 이게 AI 거품론이 떴다가 조금 꺼지나더니 또 다시 뜨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주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네,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면은 약간 반복적인 단계 조정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또 거품론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거품론은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요? 론 먼저 여기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네. 차트인데 그 위에 있는 이제 큰 차트가 전체예요. 삭스 지수 전체 94년도부터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그걸 쭉 그린 거고 제가 그 Y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네. 그래서 한 칸이 2배씩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정폭이에요, 조정폭.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맨 끝에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4월 달에 저점을 찍었는데 조정폭이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은 꽤 많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꽤 많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딥 트러프 밸류가 이제 그 정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과거에 물론 이제 뭐 과거가 미래도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찍고 나서 얼마까지 상승하느냐. 제가 계산 다 해봤는데 평균 2.3배 정도 올라갑니다. 2.3배. 그러면 3,562에서 2.3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만 언저리가 되겠네요. 8,900에서 9,300 요 네. 정도 레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7,400 정도 갔다가 이제 한 7,000 정도까지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조정은 사실은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 뭐 특히 흔히 말하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의 뭐 자금 흐름이 과연 감당이 될 거냐 네. 이런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쉽게 가셔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계산을 해봐도 이게 좀 빠듯하거나 좀 어렵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논란은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될 때마다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실적으로 정말 보여주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조금 섣불릴 수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인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네, 내일 하게 새벽이 돼요. 됩니다. 아, 내일 모레 새벽이죠. 새벽이겠네요. 네, 네. 근데 그 회사가 제가 기억이 지금 조금 가물가물한데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그게 매출액이 113억 달러인가 그랬고 가이던스를 125억 달러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와 역시 좋아 이제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25억 달러가 아니라 한 15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AI가 흔들리면은 뭐 메모리라고 별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정말 단단하구나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조금 또 완화가 되고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참고로 그 요 전에 그 11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도 그 필라델피아 지수가 10% 이상 조정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요 며칠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저희는 뭐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 차트 보면서 요거 꼭 관계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98년 중반에 그 LTCM 파산했을 때 190을 찍고요. 속스가. 그리고 사실은 9배 정도 올라서 1332를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버블인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버블하고 비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직 먹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닷컴 버블하고 지금 AI 버블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그냥 겉으로 보면 대충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뭐 우리 잘 지적하셨지만 뜯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는 AI 닷컴 버블 때는 사실은 기업들이 정말 매출도 거의 없었고 이익은 거의 안 나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뭐 M7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 회사들이 뭐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걸맞는 상승이었다라고 이제 또 봐야 될 거고 밸류에이션도 당시 닷컴 버블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으로 거론되는 게 시스코인데 시스코는 당시에 뭐 PER 뭐 아시겠지만 200배 정도 됐었고 그리고 그 회사가 2000년도에 그 영업이익 대비해서 2001년도에 이익이 줄거든요. 근데 얼만큼 줄었냐면 영업이익이 99% 감소합니다. 네. 99%.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완전히 버블이 완전 폭파되는 이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공모 시장 말고 사모 시장에서는 약간 과열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정말 이제 그쪽에서는 거의 스타트업인데 이익도 안 나고 매출도 없고 이런 회사들인데 굉장히 고평가되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 그런 정도라서 주식시장의 충격은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때 같은 속도로 올라갈 일도 없겠지만 그것도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버블이 갑자기 터지고 이럴 일도 없다고 센터장님 보신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 3호는 제가 그 요거 관련해서 여쭤보면은 3호는 보통 이제 아무리 3호에서 밸류를 많이 받아도 이 3호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보통 이제 IPO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버블이 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3호의 밸류가 커지더라도 IPO를 하기 전에는 버블이 터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요즘 그 얘기 진짜 얘기하시다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새로운 기술이 예를 들어 99년인가에 7개월 만에 20배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터진 거였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좀 그때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도 여러 번 해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축적이 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뭐 조금 밸류를 후하게 쳐주는 경우는 있죠. 설렘은 네. 있긴 하지만 뭐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이 또 나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워낙 그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실적에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국내 증시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더 상황이 완화가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도 예상한 거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숨통이 좀 트일까요? 어떨까요? 틀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중간에 한번 잘 나온다고 해서 얘기를 의견이니까요. 해줬으니까 네네. 조금 저는 좋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4분기에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그럼요. 너무 세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오라클 네. 이 우려 때문에 좀 있었지만 뭐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브로드컴은 사실은 뭐 내용이 좋았잖아요. 내용이 좋았는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게 마진 하락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중간에 나온 거죠. 예를 들면
TPU를 정말 구글이 외부에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브로드컴이 수혜를 많이 볼 텐데 구글 입장에서는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굉장히 낮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이제 또 조금 그 불안한 마음을 더 부추긴 그런 영향이 있었고, 뭐 좀 이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텐데 또 네. 최근에 제가 요즘엔 자료를 잘 안 쓰는데 이제 외부 그 기업체들 뭐 강연 이런 데 좀 나가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모델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뭐 GPT나 네. 뭐 이런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전문가가 계시지만 이제 아닙니다. 트랜스포머 네. 기반으로 다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트랜스포머의 한계 이게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이후에 새로운 모델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칭해서 포스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 맘바라든지 뭐 리텐션 네트워크, 뭐 RKWV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은 좀 변화하는 거 아니야? 요런 뭐 기대 반 우려 반 요런 식의 내용들이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기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 AI 옥석 가리기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성, 뭐 추종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AI 키워드 달고 있기만 하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지금은 냉정하게 야, 오라클 같은 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오픈 AI도 잘 못 믿겠어. 네. 사실은 제가 뭐 우리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올해 초 상반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은 상반기 좋을 것 같다 2020년. 근데 한 4분기쯤 되면 지금 관세 때문에 미리 사놓은 이런 것들이 좀 재고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그때쯤 되면 반도체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처음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뒤집은 게 뭐냐면 오픈 AI였죠. 네. 오픈 AI가 9월부터 갑자기 뭐 대규모 이 계약건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국내 반도체 이 기업들하고 주요 임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사실 자기네들도 이 정도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터지면서 투자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가만 안 해놨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4분기부터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투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고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그런 가격 내고 상황도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면 너무 AI 수요가 이제 그 오픈 AI 때문에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이나 뭐 이런 쪽에도 좀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면 그냥 혹이나 하면서 이제 가격을 던진대요. 네. 이 정도 가격인데 뭐 받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낼름 오케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지금 4분기는.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수급상을 이제 맞춰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픈 AI가 좀 일종의 말하는 뻥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주문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좋은 상황이 그래도 뭐 최소한 한 2026년도 한 해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요게 너무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픈 AI가 투자 계획이 되느냐 마느냐의 사실 이슈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분명히 제네슨이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금 이거 엄청 쌓이는 거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현금이 많아야 사람들이 우리 생태계를 믿고 투자해 준다라고 하면서 딱 믿음을 줬는데, 오픈 AI는 비상장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없으니 그냥 손정이 믿고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딱 분석해 오신 것 같아서 요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표가 이제 위에 있는 표가 오픈 AI가 그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네.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만 네. 제가 한 거예요. 나머지 발표 안 되고선 진행되는 것들은 빼고 네. 발표된 내용만 딱 보면 이제 오라클과 3천억 달러를 맞아요. 2031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배분을 한 거거든요. 요거는 뭐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근데 매출액 맞을 것 같아요. 매출액도 이렇게 좋으니까. 나눠놨고 뭐 엔비디아랑 미니멈 1,00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었고 브로드컴이랑도 1,000억 달러
AMD랑 미니멈 900억 달러 이렇게 해놨던 것들을 정리를 했더니 한 9,300억 달러.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던 1조 달러를 투자한다. 이제 요거랑 맞게 되는 거고, 요거를 연도별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놨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외의 투자도 있겠죠. 근데 요것만 보면은 이제 올해는 오픈AI가 여기 언론 보도 내용으로 보면 80억 달러고, 그 플러스가 또 따로 있겠죠. 내년도에는 420억 달러, 2020년에 1,000억 달러 이제 넘어가는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AI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0Q 보고서를 다 뒤져봤어요. 봤더니 이제 오픈AI 관련된 그 지분법 손실액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얼마가 손실이 잡혔냐면 40.6억 달러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지분 한 27%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올해 오픈AI의 손실액은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제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나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제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그 손정희 회장만 믿고 과연 이거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사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뭐 당연히. 이게 오픈AI가 그 회사 이름은 원래 이제 공공의 AI라는 의미로 오픈AI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현재 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은 아시겠지만 클로즈드 AI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이제 기업들과 지금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다. 네.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 같냐? 제가 볼 때는 주식으로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야, 자꾸 엔론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면 좀 그래서 IPO가 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뭐 지금 여기 거론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다들 오픈AI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저 1,000억을 돈을 내기로 했죠. 그걸 다시 받아올 거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말 오픈AI가 되겠구나. 그때쯤 되면 모든 기업들이 또는 주요 정부들이 다 오픈AI의 지분을 갖게 되는 뭐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오픈AI가 어쩌면 AI의 린치핀이 될 수 있다. 네. AI 생태계. 그래서 그 핀이 꽂혀 있을 때는 바퀴가 굴러가겠지만 네. 그 핀이 딱 이탈하는 순간 바퀴가 빠지고 수레가 뒤집어지는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 AI 버블의 그런 공포.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뭐 장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네. 이제 그러려면은 오픈AI가 뭐가 됐든 어쨌든 좀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고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지만 이제 뭐 코어웨이브나 네. 네빌러스 같은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 얘네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회사들이 그 엔비디아 칩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높은 가격을 써낸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많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국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공포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픈AI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투자 관련 진행을 하고 또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 개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일인으로서 직접 써보거든요. 챗 GPT든 제미니. 그러면은 언젠가부터 계속 이제 띵킹 버전으로 전 많이 물어보는데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이제 3.0로 갔다가 4.0로 갔다가 요즘에는 5.2로 가고 이러더라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흐름이라면 좋겠고요. 어떤? 어떤 모델들이 계속 어떤 아키텍처가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AI 아키텍처 진화라 그래서 뭐 제가 1세대 이렇게 써는데 있고 제가 쓴 거예요 그냥 뭐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분류를 해놓은 건데 1세대가 흔히 말하는 이제 RNN, LSTM 이런 모델들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창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초창기에 AI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만들어놓은 모델인데 그 이후에 뭐 잘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판이 바뀐 거죠. 트랜스포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텐션 그리고 병렬 요게 이제 집중화가 되면서 거의 이제 흐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버전들은 뭐 챗GPT도 그렇고 우리 아까 제미나이도 그렇고 전부 다 요거의 확장 버전인 거예요. 네, 네. 2.5세대, 제가 2.75세대라고 했는데 아직 그걸 못 벗어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장 버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저도 좀 스타디를 좀 해보면은 이게 뭐 학습을 더 많이 시킨다고 성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트랜스포머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 지금 뭐냐면 되게 숏텀 메모리에만 집중을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뭐 문장이나 센텐스 데이터의 병렬 처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동안 뭐 예를 들면 그 챗GPT 유저랑 우리가 이제 쭉 쌓아왔던 저희는 당연히 학습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그거를 기억을 못 해요. 의외로. 맞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더라고요. 예, 기억을 못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나랑 했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뭐 완전히 좀 처음 듣는 거 모양 이렇게 또 따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데 그게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세대에 LSTM이라고 있었는데요. 요게 그 슈미트 후버겐이라는 그 교수가 독일 교수인데 그분이 제안했던 그런 모델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그때 막 저한테 네. 강의를 막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 트랜스포머와 이 LSTM이 융합된 그런 차세대 모델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런 모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맘바, 뭐 S4, 레트넷, 뭐 RKWV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논문들이 다 나왔고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포드의 그 아주 젊은 과학자들, 젊은 사이언티스트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명단도 다 봤거든요. 네. 중국계가 압도적입니다. 아유, 아우. 그러니까 스탠포드의 대표적인 우리 AI 과학자 그럼 앤드루 응 교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의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거의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얘기를 한 거는 요게 어떻게 판도가 변화가 될 건지 저는 그래서 한 올해는 몰라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아마 만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요거와 관련된 발표를 했죠. 그거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는 좀 오르고 그 나쁜 장에 브로드컴이 다시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브로드컴 빠진 거를 이제 그저께 실적의 여진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애플 모델 비슷하게 가고 브로드컴이 약간 구글 모델 비슷하게 가서 자기가 시스템을 다 이렇게 먹고 완전 지금에서 바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2주 전만 해도 뭐 TPU가 더 뭐 엔비디아를 다 먹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더니만 지금 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얘기 오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얘가 진짜 아주 길게 보면 애플처럼 되려나? 그러니까 좀 완전 다른 얘기는 하지만 클로우스로 해갖고 이제 엔비디아 OS 뭐 이렇게 하려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AI 모델도 그 다음 단계까지 그래서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iOS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이제 저도 그거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네. 기술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게 되면은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쉽게. 예. HBM의 의존도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트랜스포머는 이 GPU랑 이 HBM이 직접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거의 모든 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 의원 아시겠지만 이 전력 소모가 되게 많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메모리랑 이 프로세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럴 때 전력 소모가 되게 많거든요. 링크 이런 거 엄청나게 중시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은 뭐냐면 물론 이제 HBM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HBM은 계속 쓰이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해지는 게 생기는 게 뭐냐면 SRAM입니다. SRAM.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레지스터 내지는 우리 PC에서 옛날에 얘기하는 레벨 1 캐시 네. 이쪽이 굉장히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랑 예전에 이제 그 인공 AI랑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의 아주 키 밸류가 되는 것들을 벡터 형식으로 전부 다 여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가 안 나가요. 그 안에서 이제 다 처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고 또 사람의 기억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롱 메모리죠. 롱 메모리가 여기 SRAM에 이제 저장이 되면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SRAM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프로세서가 바로 뭐냐면 그게 TPU입니다, 사실은. 네. 구글 TPU가 이 SRAM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미나이 3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성능이 좋아? 네. 뭐 이랬을 때 이제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여기가 이제 결국은 만바라든지 스테이트 모델이 일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변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구글이 또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은 구글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놀란 게 야, 엔비디아는 정말 이게 좀 저 세상에서 좀 뭔가를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브로드컴이 좀 빠진 이유는 요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수주 잔고 있잖아요. 네. 그 AI 칩 수주 잔고가 지금 브로드컴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러면 730억 달러가 있다. 6개월에 6개 분기에 6개 분기에 그렇죠. 730억 달러가 있는데 얘네 시총이 뭐 한 1.6조 달러, 1.7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비교를 하면 20배 정도 가치를 받는 건데 엔비디아는 뭐라 그랬냐면은 수주 잔고 한 5천억 달러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총이 지금 4조 달러 약간 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밸류를 보면은 한 8배 정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엔비디아가 훨씬 더 싸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발표한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이거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엔비디아는 다 준비를 해놓고 있네. 거기에다가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피지컬 AI 모델도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해서 이 그루트까지 다 갖춰놓은 걸 보면 뭐 시가총액 세계 1등 기업의 그런 위상에 걸맞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이 돼서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렇죠. 엔비디아와 이제 브로드컴 이야기로 풀어갔는데 사실 그 전부터는 계속 이제 나란히 두고 봤던 게 엔비디아 대 구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볼 때 이제는 뭐 엔비디아 패권이 균열됐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지배력은 좀 여전한 상태에서 그냥 시장이 오히려 확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그렇죠. 있는 것 예, 그럴 수도 같아서요. 있고 지금 사실은 AI를 개발하고 이러는 회사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구글이 뭔가 좀 혹시 새로운 걸 주지 않을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조금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구글이 뭐 TPU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도 그 올해보다 내년도에 구글의 그 엔비디아 GPU 구매량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TPU 없이 TPU 쓸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런 우려들 네.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좀 그런 구도가 깨지면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쉽사리 그렇게 될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주가를 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고점에서 15%, 전자는 7%, 미국에서도 마이크론보다 샌디스크가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브로드컴보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 놀랍게도 SK하이닉스의 고점하고 엔비디아 고점이 똑같더라고요. 그럼 이건 결국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냐? 왜냐면 샌디스크는 사실은 조금 이제 낸드 회사라 낸드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네. 뭐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주가는 딱 지금. 네. 그게 뭐 메이크 센스하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결국 많이 그렇죠, 오른 그렇죠. 오른 하이닉스도 기업들이 그렇고, 또 많이 소프트웨어도 조정을 그렇고. 받고 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개 중에 뭐 특별히 어느 게 낫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혹시? 그게 지금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좋죠, 상당히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맥스 편입 비중 여기에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10%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총까지 네.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또 많이 채워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여력이 좀 약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되게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도 최근에 좀 팔았잖아요. 한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또 환율이랑 또 영향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국내 증시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안정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환율도 조금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뭐 실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좋아서 걱정일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SRAM 이야기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챗GPT든 제미나이든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거는 기억력이 유지되지 않는 건데 이게 SRAM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삼전이랑 닉스 관련해서도 HBM이 필요한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긴 하셨는데 항상 투자 심리는 또 상대적인 거니까 만약에 SRAM이 뭐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던가 그러면 뭔가 우리가 투자의 어떤 방향이 HBM에서 뭐 SRAM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SRAM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안 만드는데 원래 옛날에 네. 아주 예전에는 SRAM 세계 1위도 삼성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SRAM 1위도 삼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좀 써놨지만 네.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트랜스포머 모델은 HBM과 이 GPU에 굉장히 그 많은 양의 계산, 많은 양의 컴퓨팅이 필요한데 지금 요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로 가게 되면 스트럭처드 메모리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되면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대학 교수님한테 저도 이제 얻어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은 결국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더 효과적인 이제 메모리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가는 거고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세 줄만 좀 읽어보면은 모델 학습 시 여전히 D램과 HBM 의존도는 크지만 추론 시에는 훨씬 더 계층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의 계층, HBM, DDR, NVRAM, SSD, 콜드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서에 붙어 있는 SRAM 이런 구조 간의 계층적인 캐싱 구조, 프리패칭 구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컴퓨팅에 온리 그 집중이 돼 있던 것들이 메모리 아키텍처를 어떻게 지능화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업체들한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네. 우리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 프로세싱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이 양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게 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물리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요거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반도체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어떤 거가 유망한지 분야도 갖고 오셨는데 요 장표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어느 게 우리나라에서 유망한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부장 관심 많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SRAM은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 용어라서 제가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처음에 모델 만들고 이럴 때는 항목에 SRAM도 따로 있었어요. SRAM, DRAM 뭐 이렇게 따로 이제 있었는데 다 지웠거든요, 이제. 정적 램을 안 썼으니까 요즘에 쓸 일이 없었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 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 변화로 보는 반도체의 어떤 유망 분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하고 램리서치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이잖아요. 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 두 달 전에 두 회사 시가총액 역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뭘 의미하길래 원래 뭐 램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어플라이드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역전이 됐을까? 이제 보면은 사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칩 내에 그 메탈라이제이션, 그 온칩 커넥트 이쪽에 되게 좀 강점이 있었고 램리서치는 칩을 이제 딥 애칭에 이제 강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AI 반도체가 되면서 우리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칩을 한 칩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이제 조각조각 내 가지고 밖으로 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터커넥션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의존했던 이 인터커넥트가 패키지 레벨로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플라이드가 먹을 수 있었던 이 시장이 네. 좀 이렇게 패키지 레벨도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후공정에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또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뭐 반도체 장비회사 그러면 도쿄 일렉트론이죠. 1등이죠. 뭐 압도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두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붙었어요. 어드반테스트하고.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전공정.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점점 더 메트롤로지, MI, 그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과 테스팅 이쪽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판도 변화, 요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헉 뭐 이러실 텐데 차트가 무섭네요, 진짜. 중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네, 이옵톨링크랑 이노라이트라는 회사가 처음 있고요. 들어봅니다, 정말 저도. 지금 중국의 그 IT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주가 상승률 1위 기업이에요. 네. 그 이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냐 이거죠. 그리고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결국은 GPU랑 GPU, 네, 서버와 서버 렉과 서버 렉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초고속 네트워킹 네. 이 케이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AI 그러면 이제 사실은 너무 칩에 지금 우리는 그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권력도 조금 쓰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GPU를 어떻게 그죠? 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그럼요. 서버 렉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더 놀라운 거는 엔비디아는 이미 그 NVL72라는 엔빌링크 예. 옛날부터. 그리고 서버 렉을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그 중간에 이거는 상관없이 자기네 거 갖다 넣으면은 그 안에 건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이미 그 포석을 해놓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서로 남의 걸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브로드컴도 이제- 있더니 링크만 하더니 이제 에이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좀 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자기네 표준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 브로드컴은 이더넷이라고 하는 그럼요. 이 공인된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확장성에서 네. 오히려 쟤네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죠.